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의 큰 목표 중 하나였는데요. 그 꿈이 곧 현실이 된다고 생각하니 요즘 참 가슴이 설레요. 신랑과 저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여 싸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만 저희의 결혼 준비가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떠올려도 드라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당한 일과 우연의 연속이었거든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아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10살 무렵 이혼하셨고 이혼하기 전에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신 분들이셨어요. 두 분은 선자리에서 만나 결혼하셨고 슬하에 저 하나만을 두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바깥일 때문에 바쁘셨고 어머니께서도 원래 바깥일을 하시던 분이었지만 결혼하시면서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외벌이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만큼 돈을 잘 버는 편이시기도 했고 처음부터 집에서 본인을 내조할 수 있는 보인을 원하셨거든요. 선자리에서 내세우신 조건도 번듯한 집안 출신에 아이 잘 키우고 내조 잘할 수 있는 조신한 여자였다고 했어요. 저희 외 조부모님은 두 분 다 교사시고 어머니도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오셨기에 그리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어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했어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이 마음에 드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안 풍경을 생각하면 언제나 정적만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분 다 말씀이 없으신 편이었고 저 또한 그런 집안 분위기 탓에 눈치를 보느라 항상 얌전히 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두 분 사이에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감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야 당연히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이라 생각했기에 두 분이 그리 살가워 보이지 않았어도 속으로는 아니시겠지 싶었지만 두 분은 처음부터 완벽히 서로의 조건만을 보고 시작한 사이였기에 애정보다는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 지위, 아버지께서는 집에서 얌전히 본인을 보필하고 자식을 키워줄 조신한 부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가 5살배기였던 시절까지만 해도 그 이해관계는 별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 다정한 가족은 아니었어도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울타리를 먼저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바깥일로 정신없이 바쁘셨고 늦은 밤이나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은 차고 넘칠 만큼 벌어다 주셨지만 가족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가 어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지, 요즘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 어떤 반찬을 편식하고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께서는 식사 시간마다 아버지께 이야기를 먼저 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주로 내일 저녁 식사 반찬은 뭘로 할까요? 오늘 우리 딸이 유치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요즘은 바쁜 일 없으신가요? 같은 평범한 주부들이라면 일상적으로 주고받을 만한 대화였어요. 아마 그 즈음부터 어머니께서는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넓은 집에서 제대로 대화도 통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붙잡고 지내셨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 어머니께서는 타고난 성품이 차분하고 내향적이어서 유치원의 다른 어머님들과도 잘 어울리시지 않으셨고 특별히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분도 없으셨거든요. 당시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고 어머니께서는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한 발자국 다가가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싸늘하셨어요. 언제나 단답에 제대로 대답도 해주시지 않으셨고 기계처럼 젓가락을 움직이다 식사가 끝나면 칼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밖에서 바쁘게 일하다 돌아오시는 분이었고 다음날 새벽부터 바깥일을 나가셔야 했으니 피곤하고 지칠만도 했죠. 그렇지만 항상 혼자 남아 식탁을 치우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생각하면 지독한 쓸쓸함이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머니께서 선택한 것은 바로 불륜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불륜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런 짓을 택하셨는지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혼을 하셨어요. 당시 저는 겨우 10살 남짓한 꼬맹이였기에 그 누구도 제게 어머니의 불륜과 불륜남,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이야기지만 어머니께서 바람이 난 남자는 다름 아닌 제가 다니던 영어 학원의 교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거셔서 둘 다 빈털터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선가 전해 들었지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뒤로 어머니와 단 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에 관한 소식을 아버지께 전해 들은 적도 없거든요. 이혼 후 저는 아버지와 단 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파출부 아주머니가 찾아와 주셨고 집안 분위기는 어머니가 계실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더욱더 삭막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계처럼 딱딱하고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이혼 후 완전히 냉혈한처럼 변해버리셨어요. 제게 일말의 관심도 주시지 않았고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제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을 일체 대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알아서 사라며 카드를 건네주시기는 했지만 부모 자식 사이에 필요한 것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제 졸업식이나 입학식, 생일 등 특별한 날을 한 번도 챙겨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 모든 과정은 얼굴도 몇 번 본 적 없는 할머니께서 처리해 주셨고 저는 항상 쓸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척도 없었고 앞서 말했다시피 조부모님과도 그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기에 저는 정말 철이 일찍 들었어요. 좋게 말하면 철이 일찍 든 것이지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몹시 팍팍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점점 웃음을 잃어갔어요. 보통 사춘기 아이들은 길가에 떨어진 낙엽만 봐도 깨르르 웃음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고 점점 남들에게 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를 걱정해줘도 괜찮다 단답으로 일축하고 세상 모든 것이 시시하고 재미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흥미로운 것이 생겼어요. 바로 조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여동생 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 미국에 정착하고 사시던 분이라 평소에는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한국으로 이사를 오셨고 우연한 기회로 식사 자리가 생겼는데 그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돌이 막 지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작은 아이가 손가락, 발가락을 꼬물꼬물 움직이고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 빤히 쳐다보자 해사하게 웃는 그 미소에 마음이 녹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숱하게 아이들을 봐왔지만 실제로 아이를 눈앞에서 마주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제 목표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학교 성적이 꽤나 좋은 편이었기에 제가 원하던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실습을 나가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만약 제게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어렸을 적 어머니처럼 언제나 무표정으로 지내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저는 규모가 제법 큰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유아교사로 일하는 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맘충이라고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그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도 정말 제 속을 박박 긁어대는 몇몇 학부모분들에게는 저도 모르게 맘충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유치원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가장 처음으로 맡았던 반은 데이지 반이었어요. 저희 유치원은 밤마다 꽃 이름을 붙였는데 5살 아이들이 모여있는 반이었습니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미운 5살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2돌쯤부터 시작된 자아 형성이 5살쯤 되면서 거의 완성될 시기인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정말 자아가 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옷 하나하나, 반찬 하나하나 반드시 아이들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본인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 불고 떼를 쓰기 일쑤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키우는 내 자식 한 명이 그래도 머리가 아픈 마당에 수십 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 돌봐야 하는 유치원은 오죽하겠어요. 한 명이 떼리쓰고 울면 덩달아 다른 아이들도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고 울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들을 잘 달래서 울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의 능력이죠. 3, 4살배기 아이들은 대부분 발달 정도가 비슷하지만 5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이마다 능력 발달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언어 능력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져요. 5살 정도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간단한 의사소통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대화를 하며 놀랄 정도로 기억력도 좋고 문맥 파악을 잘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밥 뭐 먹고 왔어? 하는 간단한 질문을 한다고 치면 언어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그 문장에서 오늘과 아침밥이라는 2가지 키워드를 아주 잘 캐치하고 2개의 연관성을 찾아내 문장 전체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유치원에 오기 전에 먹은 아침밥 반찬을 물어보는 질문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고지고대로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반찬을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 엄마가 김밥을 싸줬어요. 된장국을 먹고 왔어요. 빵 먹었어요. 등등. 그냥 된장국, 빵 이런 식으로 단어만 내뱉지 않고 문장도 제대로 표현할 줄 알고요. 그렇지만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이 질문에서 오늘 그리고 아침밥이라는 단어는 이해하지만 이 2개의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이란 단어와 아침밥이라는 단어의 뜻은 알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이 질문이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언어 발달이 어린 아이들은 아침밥, 아침빵 먹는 것, 난 먹는 것 중에 과자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 아무렇게나 대답해요.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살펴보는 저는 몇 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이 아이가 언어 발달이 빠른 편이구나, 느린 편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아이마다 성장 속도가 제각기 다른 법이니 발달이 조금 느리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살 정도가 되면 다른 아이들은 한글을 읽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기억 니은도 제대로 못해요 하시며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옆집 아무개는 36개월의 책을 줄줄 읽었네. 글짓기까지 하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가 못난 부모라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느린가 보다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쳐본 유치원 교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억 니은조차 읽을 줄 몰랐던 아이가 일주일 만에 단어를 쓰고 말하는 경우도 여러 봤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2달 전까지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도 못해서 발달장애가 아닌가 싶었던 아이도 입학 전 그 짧은 기간 동안 뚝딱 글을 캐치하기도 하고요. 정말 아이별로 천차만별 달라지는 게 성장 속도예요. 자폐나 ADHD 같은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하니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열린 태도로 아이들을 바라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말이 쉽지 본인 자식이 나이에 비해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어리숙하면 걱정되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럴수록 부모들은 집에서 아이에게 책 읽기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그런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로 인해 히스테리를 부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발달이 느린 거 아니냐, 우리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차별 대우해서 아이가 이런 게 아니냐,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탓하고 비난하시곤 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긴 하나 아동교사도 어찌 보면 서비스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요청을 들어드리고 꾸준히 아이들을 저희에게 믿고 맡기실 수 있게 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학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아이의 교육에 관련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특별한 요청을 하신다면 대부분 들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최대한 조율을 하기 위해 애쓰죠. 그런 저희의 노력을 알아봐 주시고 꾸준히 아이를 믿고 맡겨주시는 학부모님들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한들 저희의 모든 행동에 불만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꼭 계시기 마련이더라고요. 지금도 가장 기억 남는 일은 제가 유치원에서 일한 지 3년여가 지났을 무렵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앞서 제가 5살 아이들이 모여있는 데이지 반을 맡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미운 5살과 3년 가까이 부대끼고 살다 보니 이제 웬만한 일에는 눈 깜짝 안 하고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베테랑이 되어가던 차였어요. 그 해에 우빈이라는 남자아이가 먼 지역에서 이사를 와 6월경에 저희 유치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6살이었지만 6살 반이던 튤립반에 공석이 없어 부득이하게 저희 데이지반 학생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겠지만 남자 아이들의 뇌발달은 보통 여자 아이들의 뇌발달보다 1년 정도 느린 편입니다. 때문에 남자 아이들에 비해 여자 아이들이 언어도 빨리 깨우치고 뭐든 빨리빨리 하는 편이에요. 오빈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1살이 많기는 했지만 남자아이이기도 했고 상담 결과 원장님께서 오빈이가 발달이 조금 느린 편이라 데이지반에 들어가도 충분히 잘 섞일 것 같다는 결론을 내셨어요. 하지만 오빈이 어머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에게 어머님 하면서 좋은 명칭을 사용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오빈이가 저희 유치원에 들어온 이후 제가 그 여자에게 시달렸던 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 여자는 본인 아들이 왜 아들보다 모자란 아이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래고래 언성을 높였습니다. 원장님과 제가 모자란 아이들이 아니라 나이가 1살 어린 것뿐이다. 지금 6살 반에 공석이 없기도 하고 가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들마다 발달 속도도 느리고 이 나이 무렵의 1살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아무리 좋게 설명을 드려도 그 여자 귀에는 그저 본인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모자라서 열애되었다고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실랑이 한 끝에 원장 선생님께서는 결국 데이지반이 그렇게 싫으시면 저희 유치원에서는 댁 아드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튤립반에는 공석이 없고 그렇다고 댁의 아드님만 예외로 받아주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입장이 곤란해진다 못을 박으셨어요. 끝까지 때렸으면 본인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여자는 좀 당황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쪽이 대입집안 교사라고 했죠? 우리 우빈이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봐주세요. 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참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말을 톡 쏘고는 특별히 봐준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예감이 좀 안 좋았어요. 이 여자 만만치 않은 사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서 말했듯 각종 괴상한 부탁을 하거나 교사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아요. 몇 개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아이가 변을 보고 아직 혼자서 뒤처리를 하지 못하니 엉덩이를 잘 닦고 로션까지 발라달라.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되니 선생님 몸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서 수업 시간 내내 영상을 녹화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 아이들 정서상 좋지 않으니 항상 목 끝까지 가리는 옷만 입고 출근해라. 심지어 저희 유치원은 출근 후 갈아입는 교사용 원복이 정해져 있는데도 출퇴근 시에 아이들을 마주칠 수 있다며 제 옷차림에 간섭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었어요. 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개인 SNS 프로필 사진에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더니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라는 사람이 이런 차림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냐며 저를 훈계하시던 분도 계셨어요. 거짓말 같지만 전부 정말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분들께 일일이 제 사정을 설명하고 그럴 수 없는 이유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최대한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육 수준과 경제적 형편과 인성 수준은 완전히 별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번듯한 집안에 떵떵거리며 잘 사는 집안 아이인데도 부모가 정말 상상 초월의 무개념인 경우도 많고 가난한 집 아이인데도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고 자라 똑똑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아이들은 높은 확률로 부모님께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빈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저희 데이 집안에 합류하게 된 우빈이는 첫날부터 말썽이었습니다. 우빈이는 언어 발달이나 행동 발달은 느렸어도 덩치가 꽤 큰 편이었어요. 다른 아이들과 20cm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정말 머리에 하나가 위로 쑥 솟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통 5살쯤 되면 아이들이 성역할에 대해서 학습할 나이잖아요. 여자 아이들은 공주놀이와 분홍색 옷, 물건에 푹 빠져있고 남자 아이들은 항상 싸움놀이를 합니다. 이 시기에 남자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분홍색이 들어가 있는 옷을 주면 난 여자 아냐 하고 거부하고는 해요.
분홍색 옷을 꼭 여자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도 고집불통입니다. 남자아이들은 하루 종일 총싸움, 칼싸움을 하며 놀고 친구보다 힘이 세고 강해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싸움놀이를 통해 본인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본인이 놀이에서 졌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우울해 있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우빈이도 역시 다른 남자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싸움놀이에 관심이 많았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빈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덩치가 컸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싸움놀이를 하는 족족 우빈이가 이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우빈이는 싸움놀이에서 진 친구를 심하게 괴롭혔어요. 보다 못한 제가 우빈아,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하며 말리려 들자 제게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더니 결국 주먹으로 세게 때리기까지 하더군요. 팔뚝에 멍이 들 정도였고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아이를 제압하고 자리에 앉혔어요. 이런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우빈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을 때려서는 안 된다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는 도통 제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우빈이가 제게만 폭력성을 보인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5살 배기 아이가 상대를 가려가며 손을 휘두르지는 않죠. 당연히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틈만 나면 손을 올렸고 덕분에 저희 데이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우빈이를 돌봐주고 문제가 없도록 만들려 애썼지만 저 혼자 10대명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하루 종일 우빈이 옆에 붙어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써줄 수는 없었어요. 보통 아이가 이렇게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는 학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가정에서 특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빈이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 연락드리기가 좀 꺼려졌습니다. 이미 전적이 있기도 했고 이 이야기를 꺼내봤자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면서 바로 화를 내게 뻔해 보였어요. 아이의 폭력성은 담당 교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참 머리가 아팠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도 우빈이의 폭력성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함께 고민을 해본 결과 일단은 학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빈이 정도의 폭력성이면 가정에서도 이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았고 아무리 저희끼리 고민해봤자 답이 없는 문제였거든요. 그렇게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우빈이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고 반응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애들을 때렸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애가 먼저 우리 아들 괴롭힌 거 아니에요? 애들끼리 싸우는 동안 교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차분히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생했고 최선을 다해 우빈이를 이끌어주려고 했지만 쉽지 않다. 이 시기 남자아이들에게 폭력성이 발생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켜주셔야 한다.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여자는 제 이야기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화를 내다 갑자기 저희 유치원을 고소하겠다고 큰 소리를 냈어요. 당신들 아동학대로 다 고소할 거야. 콩밥 먹게 해줄 거라고. 알겠어? 진정하시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 여자는 정말로 저희 유치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고소였지만 아동학대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경찰 쪽에서 조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고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유치원이라면 학부모로서 그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고 저희 유치원은 그 소문 덕에 원생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정신병자가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멀쩡히 회사까지 다니고 있는 그것도 대기업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비상식적인 인간이 멀쩡한 척 다른 사람들과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그 여자에게 유일하게 고마운 점이 하나 있다면 그 여자가 저희 유치원을 고소한 덕에 제가 지금의 신랑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예비 신랑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예요. 사건은 아동학대에 관련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조사가 금세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안면을 트고 사이가 가까워진 저와 신랑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었던 말이지만 신랑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유치원 선생님처럼 다정하고 친절한 여자가 이상형이었다나요.
아무튼 저는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조사를 받느라 이리저리 치이고 스트레스가 심해 신랑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신랑 쪽에서 먼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신랑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는데요. 신랑도 저와 마찬가지로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라는 번듯한 직장에 사교성도 좋고 화려한 언변까지 갖춘 사람이었기에 누가 봐도 화목하고 넉넉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어렸을 적부터 줄곧 어려운 형편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신랑의 부모님께서도 신랑이 어렸을 적 이혼하셨고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와는 다르게 신랑은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일용직을 전전하시며 신랑을 먹여 키우셨다고 합니다. 일일 급식소 도우미, 김치 공장, 설거지, 각종 청소 관련 부업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각종 질병과 성인병으로 크게 고생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어렸을 적부터 영민하고 똘똘한 아들이었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신랑에게 거는 기대가 크셨다고 합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본인 입에 넣을 것을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매 신랑 뒷바라지를 하셨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도 결국 하나뿐인 아들을 번듯한 검사로 만들어내셨죠. 물론 신랑이 검사가 된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크긴 했지만 신랑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신 어머니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만큼 신랑의 어머니께서는 외동아들인 신랑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본인 인생을 통째로 바쳐 만들어낸 완벽한 결과물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남들이 보면 조금 아니 왜 저리 유난이야 할 정도로 아들의 일이라면 본인 일이라도 되는 양 매사에 발벗고 나서셨습니다. 신랑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신랑 또한 본인의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보다 조금 유별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제게 미리 언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혼자서 날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이 하셨어. 그만큼 나한테 애착도 크신 분이고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니까. 자식 사랑이 조금 유별나시긴 해. 그래도 우리 어머니 절대 나쁜 분은 아니야. 아마 너랑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사실 신랑의 말을 듣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물론 유치원 교사 생활을 오래 하며 각종 어머니들을 상대하는 법에는 이골이 날 지경이었지만 상대가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아니라 결혼할 사람의 부모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신랑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유별난 어머니라니 뵌 적은 없었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텔레비전 같은 곳에서 본 각종 고부 갈등들도 생각나고 만약 신랑의 어머니께서 그런 못된 시어머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도 많았어요. 신랑의 평소 성격을 미뤄봤을 때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하긴 할 것 같았지만 뭐든 겪어보기 전엔 모르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겠다 싶기는 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도 문제였지만 저희 아버지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아버지와 연락을 거의 주고받지 않고 있거든요. 신랑과의 교제 사실도 물론 말씀드리지 않았었고요. 결국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가면 어떤 반응이실지 도무지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신랑은 제 어두운 가정사를 다 알고 있었기에 굳이 제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소개를 시켜주겠거니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 약속을 잡았고 아버지께서는 예상하셨던 대로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제 말에 그저 알겠다 답만 보내오셨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자 신랑은 그제서야 저희 아버지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식사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등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젊었을 적에 검사셨어.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고. 실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젊은 시절 열정이 넘치는 검사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을 맡아 조사하고 범죄자들과 싸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이었죠. 덕분에 가정에 소홀해져 이혼이라는 결과를 맞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신랑과의 결혼이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다정한 사람이라 아버지와는 다르게 가정적인 남편이 될 것 같긴 했지만 직업 특성상이라는 걸 마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연애 시절부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조사하느라 많이 바빠 보이기도 했고요. 아버지께서 본인과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야기에 신랑은 굉장히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케도 검사인 본인과 결혼할 생각을 했다며 그렇게 자기가 좋냐고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티를 안 냈지만 걱정 많이 됐었어. 얘기만 들어도 워낙 무뚝뚝하고 근엄한 신분일 것 같아서. 그래도 같은 법조인이시라니 나랑 통하는 점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장인어른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그렇게 약속날이 되었고 저와 신랑은 한껏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인 한정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고 만에 하나 아버지께서 신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식당에 도착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미닫이 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신랑이 너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보니 저희 예비 신랑과 아버지께서는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남편이 햇병아리 검사였던 시절 같은 부서 선배였던 아버지께서 남편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신랑은 저희 아버지를 은사처럼 여기고 모셨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직업을 옮기신 후로 연락이 뜸해져 최근에는 소식을 몰랐다고 합니다. 일 그만두셨다는 얘기는 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진작 연락드리고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어렸을 적부터 제게는 그렇게 무뚝뚝하고 남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냉정하셨던 분이 일터에서는 신임받는 선배였다니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신랑 말고도 같은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검사들이 전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좁다더니 참 이런 인연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자리는 즐거웠고 큰 문제 없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어요. 신랑은 본인이 초보 검사였던 시절 아버지께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다시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는지 신기해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 쪽은 잘 해결되었고 남은 것은 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랑 어머니께서는 신랑에게 좀 유난하신 분이에요. 신랑은 괜찮을 거라 말했지만 사실 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랑과 한창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저는 스토킹 비슷한 것을 당하고 있었어요. 첫 시작은 유치원으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웬 여자가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기에 부름을 받고 전화를 받아보면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원장 선생님께서는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장난 전화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말씀하셨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깨림직했던 것은 전화를 걸어온 여자가 정확히 제 이름을 말하며 저를 찾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유치원에 저를 찾는 전화는 오지 않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SNS에 올린 게시물에 익명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주로 제 외모가 딱 봐도 싸 보이네, 성형했네, 남자 꼬시고 다니겠네 등등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음담 패설들과 욕설이었어요. 보이는 족족 삭제하긴 했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예비 신랑과 함께 찍어 올린 사진에는 남자가 너무 아깝네, 헤어져라 등등 저희 둘 사이를 저주하며 신랑을 칭찬하는 내용의 댓글이 길게 달렸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제게 개인 메시지로 제 집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보내며 당장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느니 죽여버리겠다느니 도를 넘는 협박을 보내왔고 그 메시지를 보고 너무 겁이 났던 저는 모든 사실을 신랑에게 털어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까지는 혹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신랑의 어머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신랑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만한 사람, 게다가 제 신상 정보를 그렇게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은 시어머니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설마 하니